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재단법인 숲과 나눔사나 풀시행동연구소의 신재은 캠페이너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앞선 리포트에서 자연자원 총량제 언급을 했습니다. 이 제도가 꼭 도입돼야 하는 이유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그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그 지구생물 개체군의 규모가 약 69%가 사라졌다고 합니다. 이렇게 사라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식지의 손실과 훼손인데요. 우리가 보통은 서식지 하면 국립공원이나 멸종위기종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은 좀 시민들의 관심을 덜 받는 그런 생태계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손실을 조금 더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또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후변화 부분에서 약간 탄소 중립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생물 다양성 부문에서는 네이처 포지티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 질서가 되고 있고요. 이걸 이행하기 위한 관리 도구가 자연자원 총량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자연자원 총량제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. 또 모범적인 해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199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요. 2018년 기준으로는 미국, 독일, 중국과 같은 35개국 이상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. 가장 모범적인 운영 사례는 독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독일의 자연 침해 조정 제도, 즉 자연을 침해한 만큼 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. 그래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예측되는 그 생태계 파괴의 영향을 정량화한 다음에 이 영향을 이 구간 안에서 보호구역을 최대한 회피하고 또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법 등을 통해서 영향을 최소화한 다음에 그래도 남아있는 영향을 다시 복원하고 상쇄하는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요. 이런 복원을 통해서도 상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약 제곱미터당 최대 370만 원까지 부담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최소화하려면 앞 단계에서 복원과 상쇄, 최소화, 회피를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. 네, 경제적인 논리보다 자연을 보호하겠다는 그 의지가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에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.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? 아마 이제 동력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. 반발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것 같습니다. 자연을 보전하면 이제 최대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동식물들이 주가 될 텐데요. 표가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관심이 덜한 것 같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좀 적극 주장해야 되는 환경단체들도 이런 상쇄 제도가 약간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. 또 반대로 이제 개발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총량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이제 그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난다거나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을 좀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러 연유로 사실은 이제 이전 정부에서 역대로 늘 국정과제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.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시민들께서 이제 숲이 갖고 있는 대기질을 좀 개선한다거나 홍수 피해를 줄인다던가 폭염을 완화한다던가 하는 그런 류의 이제 그 생태계 서비스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졌고요. 숲세권 아파트가 인기를 걷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맥락이고요. 또 한편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산을 얼마나 손실되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상쇄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제도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조금 달라진 분위기를 통해서 좀 제도가 한 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10년도 채 되기 전에 우리 지구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체감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. 자, 자연자원 총량제를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있을 거겠고요. 또 어려움들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제도적으로는 이제 도시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절하게 담아내는 법정계획의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이런 개발로 인해서 예상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생태 현황지도라던가 시민과학 데이터처럼 좀 기초 데이터들을 충실하게 만들고 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도시계획과 동등한 수준의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게 법제화되기도 했고요. 또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수립하고 있는 과정
과정이라서 이런 제도적인 토대도 어느 정도는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제도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토대가 마련이 되고 있고 우리의 인식도 한층 더 나아가야겠죠. 자연자원 총량제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? 네, 자연자원 총량제도는 네이처 포지티브를 이행하기 위한 굉장히 효과적인 관리 수단인데요. 사실은 아주 강력한 규제 제도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자연이라고 하는 네이처 포지티브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더불어서 이런 생태 보전에 대해서 생태 보전의 주체에게 조금 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이 규제와 함께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규제와 함께 인센티브도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규제하면 일단 그 어감 자체가 참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함께 더 진보된 남날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그런 답답함을 조금 더 견디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발걸음을 옮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풀시행동 연구소 신재은 캠페이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